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2,880선을 돌파하면서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11만 달러 선을 회복하며 역대 최고가에 근접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상법 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주사 주가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급등한 만큼 점차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메리츠증권이 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자회사인 메리츠 캐피탈의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공식품 물가에 이어 디지털 물가도 가격 인상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대표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는 오늘부터 신규 회원의 구독료를 20% 올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나흘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2,880선도 돌파하면서 2,900선도 넘보고 있는데요.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장중 2,880선도 넘겼네요. 네, 코스피는 개장 직후 상승폭을 키우면서 2,88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76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4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개인 3,200억 원, 기관 200억 원의 순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가량 하락해 6만 전자 밑으로 내려왔지만 SK하이닉스는 23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법제화 움직임에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K2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임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로템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서해안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기대감에 LS 마린솔루션도 두 자릿수 가까이 뛰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 전문기업 링크솔루션은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30% 이상 올랐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2.9원 내린 1,353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후 1,350원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을 지켜보면서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다우지수는 약보합으로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0.31%, S&P 500 지수는 0.09% 소폭 올랐습니다. 중국 히트로 수출 제재 완화 전망에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는 강세였습니다.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 개최에도 AI 분야 성과 실망감에 1.2% 하락한 반면 테슬라는 로보택시 발표 기대에 4% 이상 올랐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2주 만에 11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오후 7시 41분 기준으로 비트코인 계단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28% 오른 11만 2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SBS 비즈 김종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업종을 꼽자면 바로 지주사주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상법 개정안 통과와 지배구조 개편 등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멈출 줄 모르는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우선 최근 지주사주가 얼마나 올랐나요? 네, 무더기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먼저 대선 전 50만 원을 밑돌던 두산은 어제 60만 원을 넘기며 신고가를 경신하더니 현재도 59만 원 선에서 등락하고 있고요. 또 한화는 대선 전 7만 원대에서 어제 9만 7,400원을 찍으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밖에 CJ와 LS, SK 등 다른 지주사주들도 줄줄이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상승세는 지주사 ETF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두산, SK, HD 현대 등 국내 30개 지주사 종목을 담은 타이거 지주회사 ETF는 최근 한 달간 30% 넘게 뛰었고 또 최근 일주일간 390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새 정부 기대감에 힘입은 건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르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때문인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상 지주사는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다 보니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지주사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주가 급등의 이유로 꼽힙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집단적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향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보는데요. 사업 경쟁력과 실제 주주 환원 확대로 이어질지 여부 등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메리츠증권이 메리츠캐피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이사회를 열어 신주 400만 주를 한 주당 12,500원에 발행해서 500억 원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 메리츠증권은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의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가공식품 물가가 화두입니다. 대통령이 라면 가격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물가 대책을 주문할 정도인데요. 디지털 물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달 나가는 각종 온라인 구독료 인상에 잇따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국내 최대 전자책 구독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 가격이 오른다고요? 네, KT의 자회사 중 한 곳인 밀리의 서재가 오늘부터 신규 회원 대상 정기 구독료를 20%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월 정기 구독료는 9,900원에서 11,900원으로, 연간 구독료는 99,000원에서 119,000원으로 각각 올라갑니다. 회사 측은 2017년 서비스 론칭 이후 첫 번째 가격 조정이라면서 웹소설과 웹툰까지 콘텐츠 수급을 강화하고 IT 인프라 고도화에 집중 투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업계의 계정 공유 제한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선제적으로 계정 공유 제한을 시행한 데 이어서 오는 24일부터는 디즈니 플러스도 가족의 계정 공유 금지에 들어갑니다. 한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고객이라면 앞으로는 별도의 멤버십을 구독하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종 OTT인 티빙도 다음 달 1일부터는 계정 공유 제한을 예고했는데요. OTT 시장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서 사업자들이 구독자 확대보다는 고객 1인당 수익 향상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건데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내 OTT 유료 구독 이용자의 30% 이상이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서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투기나 과열 경쟁을 막겠다는 거죠? 네,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청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경기 동탄 로또 청약에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됐던 일을 계기로 유주택자는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재량에 맡기는데요.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에는 여전히 수요가 몰릴 텐데 당장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대표적인데요.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시행 시기 등을 협의 중입니다. 이번에 이른바 줍줍 물량이 4가구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꼼수를 막고자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 약국 이용 내역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강화될 대출 규제를 앞두고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전반도 빠르게 불어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일단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이 늘었다고요?
네, 지난 5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약 39조 3,300억 원으로 지난 5월 말과 비교해 약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잔액 기준으론 40조 원을 넘겼던 지난해 말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 4월과 5월 약 3,500억 원씩 늘어난 데 이어 증가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서는 영업일 기준 사흘 만에 4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터라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전금융권의 가계대출은 6조 원 이상 불어났는데요. 7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규제 전 막차 수요에 부동산 상승 기대에 따른 이른바 영끌 수요 증가, 또 빚내서 투자하는 B2까지 다 늘었다는 분석인데요. 하반기 규제 강화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가계부채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서만 추가로 낮추거나 신규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한편 대외 건전성의 핵심 지표인 경상수지가 2년째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 쇼크가 점차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일단 경상수지는 얼마나 흑자인가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7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약 2년째 흑자가 이어지면서 월간 흑자폭은 4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수준인데요.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가량 많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가 소폭 늘어난 영향인데요. 반도체 수출 증가세로 수출이 79조 원가량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의약품 등이 늘었고 석유 제품과 승용차는 줄었습니다. 나라별로는 EU 동남아에서 호조를 보였고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줄었습니다. 수입은 약 6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5.1% 감소하며 상품 수지 흑자폭을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 원유, 가스 등 원자재 수입이 10.4% 줄었고 곡물과 비내구 소비재, 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이 뒷걸음 쳤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폭이 전달보다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네, 4월 경상수지는 직전 3월보다는 4조 6천억 원 정도 줄었는데요. 외국인 대상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배당 소득 수지가 전달 3조 원 흑자에서 8천억 원가량 적자로 전환한 이유가 큽니다. 서비스 수지도 3조 8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는데요. 운송 수지가 컨테이너 운임 하락 영향으로 15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된 데다 국내 기업 연구 개발 R&D 서비스 지급이 크게 늘어 기타 사업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데요. 한은은 상품 수지와 관련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에서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이후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 미국 현지 생산이 확대돼 국내 생산과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대통령실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인사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인사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첫 사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우선 국민 추천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통령실이 오늘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변인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추천은 인사혁신처 국민추천 홈페이지와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등을 통해 일주일간 받게 되는데요. 접수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검증을 거쳐 정식 임명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 관련한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 밑에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3명을 부위원장으로 앉히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30명이었던 위원을 대폭 확대하는 안도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도 조율 중이죠. 네, 대통령과 만남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단체장도 함께할 가능성이 높고요. 시점은 오는 12일, 13일인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유력합니다. 이번 회동은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에 앞서 경제계의 현안과 미국과의 관세 폭탄 대응책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국내 투자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 언급도 예상되고요.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를 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4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건 쿠팡의 자체 브랜드 부당 우대 건이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과징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나요? 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24건의 전체 과징금 액수는 총 4,227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3,916억 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7.9% 늘어난 수치입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건은 쿠팡의 PB 부당 지원 관련 사건이었는데요. 앞서 쿠팡은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인 혐의로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관련 담합 사건으로 KH그룹이 총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 밖에도 245억 원을 부과받은 CJ 프레시웨이의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었다고요? 네, 공정위에 따르면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2023년 6.4%에서 지난해 13.4%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관련 소제기율이 2023년 19.1%에서 지난해 24.4%로 증가했는데요. 이는 공정위가 시정권고나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사건 4건 중 1건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소송으로 갔을 때 공정위의 승소율은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은 83.1%로 70.1%를 기록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 일부 승소는 9.7%, 패소는 7.2%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공동검사에 나섭니다. 인터넷 은행 가운데 첫 공동검사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경계심이 높아진 IT 리스크가 주요 검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일단 카카오뱅크의 정기검사가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네, 다음 주부터입니다. 정기검사가 통상 월요일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오는 16일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이번 검사는 예보의 요청으로 인터넷 은행 중 처음으로 금감원과 예보가 공동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일주일간 카카오뱅크에 대한 사전 검사를 진행했고 다음 주 본검사를 시작합니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1년 이후 4년여 만에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검사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등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돼 기관주의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검사 포인트는 어떤 거가 있나요? 네, 금감원은 경영 실태 평가를 목적으로 내부 통제, 자산 건전성, 자금 세탁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특히 SK텔레콤 사태로 IT 보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만큼 보안 시스템과 관련 리스크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보는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비대면으로 운영되다 보니 유동성 검사에 방점을 두고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데다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앞둔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지원이라는 출범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검사는 통상 3주 정도 소요되지만 추가 조사 등을 이유로 1, 2주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HMM의 지분에 대한 긴급평가에 나섰습니다. 산은이 일대 주주인 HMM은 새 정부가 현재 해양수산부 다음으로 부산 이전을 검토 중이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산은이 현재 보유 중인 HMM의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이 1억 5,400만 원을 들여 오는 8월까지 HMM 보유 주식 전량의 사용 가치와
최근 취득한 7,200만 주의 매수 가격 배분 평가를 긴급으로 진행합니다. 보유 주식 가치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최근 취득한 주식이 각각 사는 자본과 부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공식화하는 작업인데요. 지난 4월 사는은 전환사채 권리 행사를 통해 HMM 보통주 7,200만 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하면서 총 지분율이 2.29%포인트 증가한 36.02%까지 올랐습니다. 이로써 사는은 현재 HMM 보통주 3억 6,919만 9,297주를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런 긴급 평가에 나선 걸까요?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HMM의 부산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긴급 평가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해온 지분 가치 평가라고 설명하면서도 부산 이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긴급 공고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절차 간소화와 빠른 평가 진행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올해 말 해수부의 부산 이전, 회사 전문 법원의 부산 신설이 각각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HMM 이전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추진 키는 정부를 대표해서 HM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WWDC라는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행사가 진행됩니다.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애플이 이번에도 AI 관련해서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혹평이 쏟아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이번엔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지는 않았죠? 네, 애플은 지난 2023년 증강현실 글라스인 비전 프로를, 지난해에는 자사 AI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는데요. 이번에는 신제품 없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애플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등 AI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마저도 삼성, 구글과 같은 경쟁사가 이미 도입한 기능으로 혁신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개인화된 시리도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출시가 연기됐다고 언급했고요. 올해 초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애플의 AI 건강관리 앱 멀버리 프로젝트 역시 감감무소식입니다. 반면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다음 달에 폴드 시리즈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AI폰 주도권을 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애플의 행보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AI를 기반으로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브리핑을 제공하는 나우브리프와 이미지를 편집하는 포토 어시스트 등 AI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둘째 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폴더블폰 등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에도 AI 기능을 대거 적용하고 원UI 8 운영체제를 탑재하면서 한층 강화된 AI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졌는데요. 결국 합의점을 찾을 거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첫날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만났다는데 의의를 둬야겠죠? 네, 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간 9일 영국 런던에서 6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양측 협상단은 10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다시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첫날 양측은 수출 통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차별적 제한 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을 잘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양측이 결단을 내리고 합의에 도달할 거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회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에 대중 수출 통제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중국 첨단 반도체 견제 기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크고 강한 악수를 하는 짧은 회담이 될 것이라며 빅딜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완화되고 히토류가 대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판매를 막는 규제는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